영화 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너무도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아주 가까운 미래, 우리들의 실제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사만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집니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고 하니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 그게 가능한 것을 넘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과 연애를 하는 것은 절대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인 2020년 말에 이루다라는 챗봇이 등장했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루다는 2020년 12월 22일에 런칭되었는데 출시 채 2주일도 되지 않은 2021년 1월 초에 이미 사용자가 40만 명을 넘길 정도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루다가 고객들, 그러니까 이루다와 나눈 대화들을 보면 그 누구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의 대화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은 물론 20살짜리 여자 인간의 심리까지 정말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어 그 높은 기술의 완성도에 놀라는 것도 잠시 고객들은 금세 이루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루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루다는 개발자 프로그램이 걸러내지 못한 성적인 대화나 그리고 이루다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다른 사람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되며 서비스 시작 불과 19일 만에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20년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디지털일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아주 똑똑한 기계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사무실에 가봐도 모두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가정에도 당연히 컴퓨터가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 손 안에는 아주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디지털은, 그러니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단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한 가지씩 등장할 때마다 그에 따라 세상의 모습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쿠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자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공유되기 시작하며 지구 위에서는 폭발적인 지식 대중화 시대가 펼쳐졌고 그것은 다시 르네상스로 이어지며 지식과 문화 그리고 과학 모든 분야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후 제임스 와트에 의해 증기기관이 발명되며 이것은 즉시 거대한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또 그 산업혁명은 분업과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으로 이 지구의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이후 컴퓨터가 등장하며 또 한 번 거의 증기기관의 발명 이상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더니 급기야 인터넷이라는 마치 세상이 개벽하는 것만큼의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초특급 외계인급 테크놀로지가 공개되며 흔히들 세상은 인터넷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도 놀라운데 이제는 자율주행에다 인공지능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 인간의 개입이 1도 필요 없는 완벽한 수준인 레벨 5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내년 2022년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지난 2016년 등장하며 인공지능의 무서움을 체감시켜 주었던 그 알파고를 무려 100대 0으로 아주 쉽게 이겨버리는 알파제로도 이미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참고로 알파제로가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겨버린 것이 지난 2017년으로 5년이나 지난 지금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에는 어떤 괴물이 있을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은 디지털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그냥 컴퓨터, 인터넷,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됩니다. 아마도 너무 불편해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똑똑한 디지털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성은 너무도 큽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 ATM기 한 대가 새로 설치될 때마다 은행 직원 24명이 해고를 당합니다. 그 기계는 잠도 자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으며 불평도 하지 않고 인간 24명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전기만 연결해주면 혼자 거뜬히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계가 더 똑똑해지며 불과 10년 후에는 현재의 직업 중 약 40% 정도가 사라질 정도로 인간이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상은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디지털화 흐름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기회인가 또는 위기인가에 대한 부분은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은 삼성 SDS 실리콘밸리 미주지사 컨설턴트를 역임한 이명호 저자의 책 디지털 쇼크 한국의 미래를 참고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디지털 혁명은 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직 걸음마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커다란 혁명은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찾아올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대체한 것으로 단순 노동을 자동화하여 주로 공장과 생산시설의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디지털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정신적 능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실과 지식 노동의 자동화를 예고하고 있어 과거 산업혁명이 우리 인간들의 삶과 사회에 가져왔던 것 이상의 커다란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위해 사건 서류들을 분석하여 사례와 판례 또는 적용 법률을 검토하는 초보 변호사 일도 요즘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고 있고, 병원에서 영상 이미지를 판독하는 일 또한 의사들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가져다줄 한층 업그레이드된 편리성들과 이점들에 대해 기대하기 이전에 미래 디지털 세상을 맞이하며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저자는 경고합니다.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이것 관련 주제들 중 하나만 소개해보자면 바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제는 너무도 거대해지고 강해져 버린 플랫폼 기업들의 힘을 통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총 5조 9천억 달러입니다. 대략 우리 돈 6,5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한 국가의 GDP로 대입해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됩니다.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은 총 2조 달러가 조금 넘는데 우리 돈으로 2,40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330조 원이며 대한민국의 1년 총 예산이 대략 510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약 1,540조 원입니다. 삼성 포함 우리나라 상장사 전부를 합해도 애플이라는 회사 한 곳에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며, 현재 애플이 가진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약 5년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애플을 비롯하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이런 무시무시한 회사들이 거의 10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토록 강력해지면서 점차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들어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정부도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도 인터넷망 이용료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기업들과 국가들 사이 이런 힘의 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인데, 그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바로 이 플랫폼 회사들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는 돈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형태의 힘입니다. 그 힘을 이용해 이들 플랫폼 회사들은 얼마든지 감시의 눈을 벗어나 독점을 넘어 독재에 가까운 경영 전략을 취하여 이들 기업들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금까지 성장해왔음에도 역설적이게도 근미래 디지털 시대에는 바로 이들이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어째서 대한민국이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뒤처졌는지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1위이고 반도체 산업도 주도하고 있으며 언제나 디지털이라는 단어의 동의어처럼 여겨졌던 첨단 디지털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애플이나 구글 또는 아마존 같은 초인류 IT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디지털 기반은 거의 대부분 정부와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구축된 것들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왔어도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 시대에 따라 그 옷만 조금 바꾸어 입으며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저자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기적같은 성장을 높이 사면서도 최근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며 과거 7, 80년대 산업 성장 시대에 비해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해야만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소년들의 학력은 갈수록 더 높아지지만 실업률은 계속 더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의 성장은 하락하고 있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저자는 그 원인을 우선 한국 사회의 구조에서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존재하는 기술과 소득의 극명한 양극화를 지적합니다. 경제의 허리이자 강력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비중을 볼 때 독일의 경우 그 비율이 전체 경제의 46.9%나 되며 수출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무려 97%가 넘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3위 안에 드는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 일명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미텔슈탄트의 경우 독일에는 약 1,500개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23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고 강한 중소기업이 많을수록 나라의 경제가 건강한 것이며 또 애플이나 구글도 그 시작은 바로 이런 작고 강한 벤처 또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서 모든 인력과 자본 그리고 이익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 국가 경제가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고 또 만약 대기업 한 곳이 망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8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했던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가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나버리는 심각한 양극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양극화 현상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다가오는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경우에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을 위기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정보 채널을 통해 새로운 일을 더 쉽게 배우고 빠른 시간 내 전문적인 수준으로 도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기술과 지식을 스스로 교육하여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에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똑똑한 인공지능을 비서 또는 분신으로 부릴 줄 아는 소위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의 파도 위에 올라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가 되어 플랫폼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승자가 될 것을 저자는 책을 통해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넘어 이제는 디지털 문명으로 들어선 지금 과거 거대한 대기업들이 60년에 걸쳐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한 개인이 자신의 PC 한 대를 무기로 불과 1, 2년 만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이 시대가 품고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기회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또 행동하여 모두들 다가오는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승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